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외벽 공사 중 벌어진 시비 끝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사범 의심 인물을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생중계해 유명해진 유튜버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마약 사범들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아내를 부축하다 살인자로 내몰린 남편이 14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고 옮기려는 과정이 살인 정황으로 바뀌면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미국의 좀비랜드라는 제목의 영상 한 번쯤 저렇게 보셨을 겁니다. 대낮에 좀비 마냥 흐느적 축 늘어져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마약에 취한 겁니다. 자, 어제 저녁 수원역 근처에서 여중생 2명이 흐느적 막 이러고 걷더랍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양성. 자, 여중생들은 감기약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다는데 저도 그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일단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엄마 보고 싶어서 한국 왔어요. 미국에서 혼자 사반 보고 있을 신랑 스티브 생각하니 좀 짠합니다 하신 지나킴님. 내일 3년 만에 한국 갑니다. 고향 그리울 때 사반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하신 도쿄의 김현정님. 양반장이 사반 하면 패널분들도 6반 크게 좀 해주세요. 이자연 기자 하신 박명숙님. 예, 지난 19일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랑 충돌 날 뻔했던 그 에어부산 여객기 탑승했었습니다. 제발 이런 사고는 좀 하신 함로키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탄원 주변 지인들도 100% 동참은 물론 주변에 이걸 뿌리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뿌듯합니다 하신 정현님, 정헌님, 김경희님, 구재현님, 브라이언 정님, 메릴랜드의 윤원섭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왜 안 나올까요? 땡땡. 보여주시죠, 빨리. 자, 뒤도 안 보고 주랭랑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슬리퍼 신은 남성 금은방 입장합니다. 자, 보더니 이거 예쁘네. 한번 줘봐야 하더니 저렇게 착용을 해보죠. 자, 마음에 들었는지 신용카드를 주면서 구입하는 듯 하더니 그 카드 먹통인데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칩니다. 자, 슬리퍼를 신고 담벼락에서 저렇게 펄쩍 더 저렇게 뛰어다니고요. 지하철역 와서 또 달리고 영상통화하면서 누구한테 또 저렇게 자랑하고 말이죠. 자, 제가 이 풀 영상을 봤더니 얘가 그냥 영화 좀 봤던 것 같아요. 자기 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검거됐습니다.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에서 있었던 한 금은방 절도 사건인데요. 이 금은방에 들어온 남성이 순금 20돈, 그러니까 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사겠다고 한 뒤에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결제하는 사이에 밖으로 도주한 건데요. 이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습니다. 담을 넘기도 하고 택시랑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도주를 했고요. 이후에 대전까지 이동해서 금목걸이를 팔았습니다. 경찰이 CCTV 85개를 분석해서 동선을 쫓아냈습니다. 이후에 피의자가 남긴 음료수병의 지문을 분석해서 이 모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울지 말아요 그대입니다. JYP 소속 걸그룹 엔믹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팬사인회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 팬 이야기를 경청하는 엔믹스 멤버 설윤 씨입니다.
팬에게 뭔가를 막 자꾸 저렇게 해명을 하는 듯한데 이야기가 끝나자 서륜 씨 낯빛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 팬을 맞아서 저렇게 얘기를 이어가는데 무언가 꾹 참아보려는 듯하다가 결국 저렇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요. 세상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금 그 남성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갔길래. 네, 방금 남성은 혼마인데요. 이 혼마라고 하면은 그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면서 그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리는 팬을 말합니다. 아, 그 대포 카메라로. 맞습니다. 지난 21일 그룹 엠믹스의 대면 팬사인회 도중에 멤버 서륜 씨가 저렇게 눈물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팬사인회에 참석한 팬들에 따르면요. 이 서륜 씨가 한 외국인 혼마에게 항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남성 혼마가 왜 자기 카메라만 안 봐주면서 항의를 했다는 건데 이 서륜 씨가 눈물을 참다가 결국 다음 순서 팬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팬도요. 최근에 안 좋은 일 때문에 다들 팬들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었는데 왜 서륜이 당신에게 해명을 하고 눈물을 보여야 하느냐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남성 팬은 SNS를 통해서 서륜이 카메라를 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륜이 팬들이 많아서 모든 분들을 봐주려다 보니까 이 당신 거를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다음 날 이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통해서 서륜 씨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됐든 사과를 했다니까 그러는데 교수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혹시 엔믹스 서륜 씨 아십니까? 사실은 잘 이렇게 모르는 크게 제가 이게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여성을 갖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 만든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카메라 어떻게 일일이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포즈를 취해 줍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집념의 잠복 수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시각 골목길 서성이는 저 남성들. 바로 마약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인 사복경찰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전화를 허탕. 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잠복 중. 이 사건 반장 봐야 되는데 진짜 점점 지쳐가던 바로 그때 그놈 저렇게 나옵니다. 자, 이심전심 텔레파시. 자, 가서 형사들 가서 꼼짝마 하려고 하는데 튀자 하면서 자 도망갑니다. 형사들 전력 질주해서 뒤쫓는데요. 지가 잡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형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잠복이 진짜 이 말이 쉽지 얼마나 지루하고 고된 과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짧게 한 3일치를 봤는데요. 사실 저 잠복 수사의 시작은요. 무려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마약범을 하나 구속을 했는데 그 마약범이 자기에게 마약을 건넸던 사람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자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수배를 내리고 그 사람을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휴대전화 바꾸고 뭐 차량 바꾸고 짐작이 가는 모든 수법을 다 동원했지만 계속해서 형사들이 추적을 했고 결국에는 휴대전화를 측정했고 주거지도 알아내서 저렇게 며칠 동안 잠복을 해서 잡아낸 겁니다. 의정부 경찰서 형사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꼼수에 깜빡 속을 뻔입니다.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진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검은색 카니발 차량입니다. 자, 주유구 쪽에 보니까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 중인가 싶었는데 잠깐만. 카니발이 전기차가 나왔다고? 그럴 리가. 자, 마치 전기차를 충전하듯이 충전기까지 꽂아둔 저 차주의 치밀함. 기가 막힙니다. 왜 저러고 살아요? 저도 속았을 것 같아요. 예. 카니발이 전기차가 나왔구나. 나왔구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도 나왔구나. 사야지.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원래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일반 차량은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도 저기에 주차를 하긴 해야겠는데 주차를 하면 딱지를 붙이건 혹은 또 주차 빌런이라고 사람들이 욕할 것 같고 사건 반장 나올 것 같고. 사건 반장에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누가 볼 때 쓱 보면 저 그냥 대충 보면 충전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 정도까지를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건 반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동공 지진 지하철역 삼촌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그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해외 영상인데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본의 한 전철역입니다. 그런데 짧은 체육복 바지를 입고 엉덩이 저러고 계세요. 정말 약간 걸그룹 춤일까요? 아무튼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순식간에 전철역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양반 이름하야 부르마 오지상이라고 불린다는데요. 그 여성 육상 선수들 운동복 블루머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부르마. 그 차림으로 저도 찾아봤는데 이 아저씨 진짜 유명해요. 저 허벅지 굵은 거 좀 보세요. 이 귀여움과 육체미가 다 있습니다, 진짜. 사실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는 처음 봤고요. 아, 진짜요? 또 요즘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정말 일본 지하철에 역대급 빌런이 있다라고 요즘 인기 내지는 유명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2013년부터 저렇게 공연을 했었거든요. 보신 지금 것처럼 11년째 저러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저 체육복을 여성용 체육복이죠. 입고 저런 퍼포먼스를 해서 일본 여학생들은 저 남성을 체조복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근데 뭔가 좀 사연이 있다고도 네, 사연이 있다 합니다. 이런 거 저 사람의- 교수님한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오마루라고 하는 분인데 과거에 자신의 그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자신의 그 꿈이 발레리나였는데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상당히 소원해졌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 방법이다라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한 건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결국은 어떻게든 좌우한 그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아마 저렇게 해서 본인의 원래 꿈인 발레리노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그냥 마냥 뭐 키득키득대면서 웃고 볼 또 그런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자연 기자가 그 발레 지금 하잖아요. 네. 그 하는 입장에서 저 네. 남성 그 오지상 저 네. 아저씨 이 춤선 이 몸선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몸선이 너무 예쁘셔서요. 제가 공연 보러 가면 발레리노들을 자주 보는데 정말 무대 위에 서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발레 꿈 이루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서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좀 뭐랄까 거의 좀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그의 명함 속 낯익은 숫자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전 남친이랑 아내의 연락처 뒷번호가 같아서 이 뒷자리가 같아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는 사연입니다. 이 예전에 아내 SNS를 통해서 그 전 남친의 얼굴을 본 적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아내 전 남친과 이 사연자가 유사한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얼마 전에 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받게 됐는데 번호를 저장하려고 보니까 이 아내 휴대전화 뒷자리랑 똑같았던 거죠. 아이고야. 심지어 얼마 전에 이 아내는 폰을 바꿨기 때문에 번호도 바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남친과의 커플 번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번호 바꾸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야 되는데 번거롭다. 커플 번호는 맞지만 이젠 아무 의미도 없지 않냐? 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남편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내가 생긴 대로 놀지 말라고 했지 않니? 진짜 없어 보여. 아니, 정작 난 그 남자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아무 의미도 없는 번호 갖고 왜 자꾸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 번호 바꾸는 거 완전 귀찮다는 거 오빠도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 동그라미. 야, 교수님,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내 말이, 내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숫자를 왜 뒷번호로 쓰냐고. 자, 우리 처음 뽀뽀한 날 10월 24일, 1024 이런 거 얼마나 좋니? 그래, 알았어. 자기가 좀 그렇게 나온다면 나 핸드폰 번호 0327로 바꾼다. 0327? 그게 무슨 번호인데, 오빠?
안 가르쳐주지 X. 아유 0327그 무슨 번호야? 무슨 날이? 뭐예요? 아이, 몰라요. 뭐야? 나 다 알고 있어 나 진짜. 자 교수님 네. 말씀 마지막에 들어보고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아니 글쎄요, 저 자신감이 되게 없으신 거가 봐요.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저는 들으면서 그러면 SNS가 문제라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몇 번 비슷한 얘기 때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랑 얼굴을 확인하고 아는 건 좀 다른데 SNS만 없었어도 굳이 그렇게까지 저 남성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뭘 그걸 가지고 옛날 일을 자꾸 떠올리고 그래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일단 불쾌할 수는 있죠. 예. 불쾌할 수는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내가 전 남친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뭔가의 그 징후들이 있다거나 그건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특히 뭐 영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은 분들 전화번호 바뀌었다는 거 일일이 알리기도 너무 힘들고 전화번호 한번 바꿀 때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그런 게 필요한지 뭐 많은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럴 정도의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뭔가 불륜에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니라 단지 예전에 번호 커플 번호를 같이 썼다는 사연만으로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건 아까 뭐 양조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남편이 너무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이고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커플 번호제 나왔을 때 사다리를 알 줄 알았어요. 진짜. 최초에 그 나오면 그 헤어지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나 어. 근데 번호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사달이 났던 본인 없어요. 본인 저는 얘기처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 유일하게 또 X. 글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부부, 이제 이 부부들이 이 두 그 배우자가 결혼한 지 얼만큼 지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그 결혼을 일단 하게 되면 상대적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결혼을 하기 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음을 갖다가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있고 상대가 싫어하게 되면 사실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그 남편이 전 여친의 뭐 어떤 번호, 의미 있는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또 이게 입장이 반대가 되면 좀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동티가 돼서 너 옛날에 그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잖냐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그 댐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뚝이 무너질 때요. 쭉 갈라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크랙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흘러지면서 나중에 점점 커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조금 뭐 번호를 바꾸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상대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양쪽에 계시는 분 같이 야, 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신경을 쓰는 상황이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남편이 신경을 안 쓰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바꾸는 것이 나중에 후환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라.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반응은요? 일단 알바님은요. 전 여친 사진만 있어도 이혼 각인데라고 말씀하셨고요. 파워클템님 그래도 찝찝하죠. 서로 간 신뢰가 중요한데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니몽키님 나도 전 남친 번호랑 같은 번호 아직도 쓰는데요. 결혼 11년 차입니다라고도 아이고 이런. 해주셨고요. 정코스님, 천기누설. 전 제가 쓰는 은행 비밀번호가 남편 20년 전 첫사랑 번호예요.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충북 제천 사시는 김종성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이달 초에 이 충북 제천시 시장기 축구대회에 참가하셨다가 경기 중 이 상대 선수 때문에 큰 부상을 입으셨다고요. 자, 일도 당분간 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주최 측도 상대 선수도 전부 지금 모르쇠로 나온다고 해서 답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자, 백 변호사님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안타깝지만 뭐 손해배상을 받거나 뭐 누구를 처벌하거나 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 중에 축구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을 입으면 그 태클을 했던 상대방 선수가 배상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범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기 룰 간에 용인되는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를 치른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뭐 배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튼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죠. 바디 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우리는 상처 마법사. 아이들이 상처가 났어. 마데카솔. 뾰로롱. 바르는 마데카솔 겔. 뿌리는 톡톡 분말. 식물 성분이 마법처럼 옛살 질살 마데카솔. 충북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외벽 공사 중 벌어진 시비 끝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오늘 아침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침에 울린 총소리입니다. 네, 충북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늘 아침 7시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60대 입주민이 와서 이 직원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서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50대 시설관리 직원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가스총을 발사를 한 겁니다. 입주민은 현장에서 이 가스총을 쏜 후에도요, 도망가지 않고 당분간 그 상황에 머물렀습니다.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 출동했습니다. 자, 가스총을 맞을 그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이 쌍욕을 하면서 직원 주제에 내가 뭐 하라면 하지 말 안 되냐 비인간적인 그런 욕하고 그런 거죠. 주머니를 만져거리시는데 탄환을 동그랗게 집어넣는 그런 구형 총이 나와요. 총이에요. 딱 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신랑이 그중에 그냥 제 얼굴을 향해서 팔을 쭉 뻗고 당겼는데 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왼쪽 눈 위에 그 눈썹 뼈를 정확하게 맞고 저는 쓰러졌던 거죠. 가스총을 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맞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와, 그래도 일단은 먼저 천만다행히 눈에 맞지 않고 그 위에 맞아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라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이 일단은 입주자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최소한 저게 실수는 아니라는 건 명확하네요. 예. 그러니까 고의로 발사를 한 거고, 그리고 일단 제보자의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걸 맞고 쓰러졌잖아요. 예. 피해자분께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입주민이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고 나 기분 나쁜데 건드려? 그러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명백한 고의고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볼 밖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입주민이란 사람 무슨 억하심정에 이런 겁니까? 지금 저 아파트에 외벽 도색 공사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 건데, 도색 공사하기 전에 균열부터 먼저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공사 한참 진행 중이랍니다. 근데 그 입주민이 저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노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공사 감독하는 분들한테 막 흉기를 들고 너 왜 그 노려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감독하는 분은 또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아니 일하는 지금 분들이 불안해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다 메워야 되는데 흉기를 들고 다니니까 저걸로 줄이라도 자르면 아유. 우리 바로 죽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러니까요. 못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서 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을 진행 중이었대요. 예.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공사인부가 노려보고 있다. 저놈이 왜 나를 노려보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야, 이건 좀 많이 심한데요, 이거. 네, 그래서 관리소장이 어제 저녁에 이거 다 전자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이 합법적으로 공사 중인 거고 이미 안내도 다 했다. 조금만 참아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당 입주민은요, 자신이 5년치 서류를 다 검토할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와서는 한 권도 제대로 보지를 않고 오히려 직원들을 향해서
뭐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얼굴이 예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요. 이 서류는 건드리지도 않고 사진만 찍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새벽 6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서류 마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오셔서 검토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찾아오게 됐고요. 찾아와서는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서류 다 가져오라고 하길래 한 권도 아직 다 안 보시지 않았냐. 이거 마치시면은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 잘 모르니까 사무직원 오면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관리사무소 직원 주제에 내가 하라는 말 안 듣냐라면서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cm 거리에서 가스총을 쏜 건데요. 이 애초에 서류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비를 걸려고 꼬투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게 제보자의 입장입니다. 자, 얼굴이 예의가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자, 그리고 정말 외부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들여다본다고 그 얘기가 맞다면 전 그럼 커튼 치시면 되잖아요. 자, 교수님. 과연 이게 단 한 번에 벌어진 일이었을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이 입주민이 여기에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미리 경고를 한 거죠. 그 사람 진짜 아주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뭐 아파트 입주민이 무슨 뭐 전제시대 군주도 아니고 군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막말하고 욕설을 하도 해가지고 그 직원이라든가 이 경비 쓰시는 분들이 도중에 그만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동에 사는 다른 입주민들도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무섭다고 전화가 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변호사야.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동안 했었던 걸 보게 되면 흡연 구역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지붕을 했는데 지붕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너 나한테 허락받았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그 얘기할 때 쳐다보면 너 왜 눈을 그렇게 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차를 갖다가 아무 데나 세워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그 입주민이 민원을 넣는데 바로 이 관리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 가서 아우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좀 참으시라고 이 얘기를 할 정도가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존재가 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앞서 그 피해자분 진짜 네. 50cm 앞에서 가스총을 맞은 그분 지금 상태가 어떻답니까? 제가 아까 천만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향해서 쏜 건데 사실상 이제 왼쪽 눈 위에 이제 눈썹 있는 그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다 지금 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스총을 맞는 순간에 그 총만 맞는 게 아니라 가스액 같은 거 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도 안 보이고 뭐 거의 무슨 눈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살점이 조금 떨어지는 저런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요.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해 전치 2주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에 그 상해 전치 2주를 이러니까 이게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5cm만 밑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제보자분도 그랬다면 본인이 실명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닌가. CCTV를 다시 봤는데 그 순간에 떠올라서 너무 무섭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가스총을 쏠 때 그 가스총 총알에 약재를 밀폐해 놓은 콩알만한 실리콘 마개가 있답니다. 발사가 되면 그 마개가 같이 나간대요. 그래서 보통 얼굴을 향해서 이걸 쏠 때는 이마 쪽을 향해서 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실제 2013년에 경찰이 무슨 마약 판매 용의자를 제압하던 도중에 가스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그 총을 맞고 실명을 한 일도 있었거든요. 자, 일단 경찰이 출동을 했죠, 양 변호사님.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1차 주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고 또 가스총은 당연히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 아까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특수상해로 이 정도 위험을 불러일으켰으면 이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연락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없었답니다. 아직. 자, 지금 이 가스총 맞고 부상을 당하신 이 관리사무소 직원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도 쉽게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게 일하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말하고 욕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더불어가면 사는 거지 왜 가만히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가 입주민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종다루듯이 하인 다루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인격체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보고 하대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독립주택에 사는 것을 제가 일단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원 주제에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죽어도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빈총을 겨누는 것도 안 되는데 가스총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보이는데요. 이 세상에 무시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 또는 뭐 책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어지고요. 또 특히 이번에 제보하신 분이 사건 반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알려져서 갑질을 갖다가 그만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와 연관돼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주 우리 그 사건 반장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가스총 쏜 분 억울하다. 왜 니들 그렇게 일방적인 피해자 입장만 전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반론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요즘. 마약 사범들을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인기를 끈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로 인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해도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 차에서 약이랑 다 나왔고요. 근데 지금 경찰관이 임의동에 요구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제대로 찍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유튜버.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유튜버의 생중계는 갑자기 끊겼고 시청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채팅방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인 그를 왜 압수수색했을까요? 자, 일단 이 유튜버에 대해서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유튜버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약이나 성착취물 같은 것들을 이 소지한 이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검거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였습니다. 이 검거 과정 담은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10월에 방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 뒤로 1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1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잡은 유튜버. 심지어 자기 입으로도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다 뭐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버 같은 경우 마약 사범을 신고하거나 아동 성착취물에 관련된 신고를 해서 그 외에 경찰이 출동하면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까지를 다 생중계해서 내보냈던 그런 유튜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동 성착취물에 관련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의자를 뭐 이제 수색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이 유튜버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게 바로 강력범죄수사대 형사였던 겁니다. 이 유튜버에게. 그리고 갑자기 유튜버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고에서 저 아동 성착취물 관련된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유튜버한테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보이면서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채팅창에 질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쏟아냈던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두 얼굴의 히어로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말고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다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약 사범들로부터 마약 사범들에게 돈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검거되는 영상 이 인터넷에 이렇게 온라인에 퍼지는 게 싫으면 나한테 돈을 다오라고 해서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을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고 그렇게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고 한 사람은 실제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심 단계이긴 합니다만. 예. 자, 이 해당 유튜버가요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 뭐 본인의 입장을 얘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원래는 크게 없었고요. 저한테 잡혔던 마약범이
저한테 뭐 제보와 소송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형사님들이 저를 만나러 온 거고 얘기를 잘 나눴고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확히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잡힌 사람들 다 같이 소송 겁시다. 이랬었어요, 여러분.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저를 어떻게 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일단은 뭐 별일 없어요. 그 자기가 워낙 이 마약 사범들을 많이 잡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주장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뭐 영상을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한 적은 없다. 금품을 요구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약 신고를 하는 유튜버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소위 그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하고 하는 그 마약 사범들이 예. 본인을 많이 노린다. 그래서 약간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의혹 단계이긴 한데 이제 하나 확인해 봐야 하는 건 이 돈을 건넸다는 사람이 마약 사범이라면 이 마약 사범을 실제로 아까 보니까 내가 신고해서 잡았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영상이 송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2명도 이 유튜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검거를 한 사람인지 그러면 그 영상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교수님께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유튜버를 이 압수수색한 근거로 이 공갈에 일단 그 궁금증은 풀렸는데 또 있어요. 마약류 광고 혐의. 이건 뭐죠 또? 이 해당 유튜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마약 사범들을 찾아냈을까와 관련된 걸로 보여요. 마약류가 있는 것처럼 이 오픈 채팅방 이런 걸 해서 광고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약 사범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100여 명씩이나 찾아냈을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마약류를 오픈 채팅방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 게 아니냐? 이게 이 함정을 팠다. 예,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부분도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이런 공적인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이 유튜버들이 어떤 사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일인데, 자, 뭐 그것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쳐도 결국은 이게 돈이 오간단 말이죠. 후원금을 받겠다. 혹은 지금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잡아놓고 야, 내가 그거 안 올릴 테니까 이거 줘라고 지금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이 그 후원금을 낸 사람이 그 어떤 마약과 연관돼 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는 금방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사람의 방어권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했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일종의 아까 말씀하셨던 함정 수사 같은 그런 성격이긴 한데 지난번에 유튜브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몰래 카메라 찍는 거 옆에 가서 예. 찍은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또 결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마약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실 한 사람이 100명 잡는 게 경찰이나 이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허탈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돈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면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금품 요구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행동이라든가 처신을 갖다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창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뭐 논란이 됐던 실시간 영상들도 다 지금 내렸고 말이죠. 자, 저희가 한번 연락을 취해봤죠. 네, 저희 제작진이 입장 듣기 위해서 연락 취했는데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대신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경찰은요, 이 남성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술에 취한 아내를 부축하다 살인자로 내몰린 남편이 14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고 옮기려는 과정이 살인 정황으로 바뀌면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마지막 사건, 이 평범한 40대 여성이 동네 주민들과 낮술을 먹다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해 1월 25일에 이 40대 중반이던 이 여성이 낮에 경북 상주에서 낮부터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이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남편과 중학생 아들이 집까지 옮기려고 했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 옮겨놨고요.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20분쯤 뒤에 지인들이랑 같이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 아내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당시 아내가 술에 취해서 코를 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이 남편과 지인이 곧장 차를 병원으로 몰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내는 병원 도착 직후에 숨졌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을 범인으로.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이 숨진 여성의 복부하고 머리 쪽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부검을 했는데 이 담당 의사가 이거 장 파열도 있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소견을 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이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남성은 이 아내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화가 나서 이 술깨라는 의미에서 배하고 머리를 때리긴 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배하고 머리를 때렸다. 아내 저걸 깨우려고. 자, 그런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확 뒤집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배를 때리고 무슨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이 처음에 봤죠. 그럼 폭행이 원인이 됐어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예비 부검 소견서가 딱 나왔는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하.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남편의 저런 폭행 또는 상해 행위로 아내가 사망한 건 아니라는 결과거든요. 그럼 사망의 원인이 뭐냐? 아내의 최종 부검 소견을 보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사인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폭행과 아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일단 부검상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나오니까 경찰이 뭐 무혐의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죄명을 바꿔가지고 검찰에 또 넘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약간 그 의심스러운 그런 그 시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남편이 아내의 죽음에 어떤 그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가 바로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판단할 때는 바로 그 아내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차 안에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했다. 빨리 옮겼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었던 이 남편 자체를 석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석 달 뒤에 지난 그 4월에 남편을 유기치사, 즉 유기를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혐의로 변경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요?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일단 유기치사가 된다면 이게 남편이니까 아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호하기는커녕 버려두고 방치했다라는 유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버려둔 게 아니라 따뜻한 차 안에 옮겼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분 만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20분 만에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버려뒀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게다가 왔을 때 아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치사가 되기 어렵다라고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도 재수사 결과 상해만 그냥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치사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상해만 멍든 한 건 맞으니까 검찰에서는 그 멍든 것은 맞지만 이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다고 해서 결론은 이제 아예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하. 자, 정리를 하면 상해치사, 유기치사, 상해 이렇게 3번씩 혐의를 바꿔가면서 기소를 했지만 역시 결론은 죄가 없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무려 14개월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자 낙인.
그러니까 그 14개월 동안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라는 뭐가 됐든 그런 눈총을 주변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경찰이 불려다니면서 지금 이제 뭐 상해치사 그리고 뭐 유기치사 이런 식으로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었던 것이 2022년 1월 25일인데요. 지금 이제 금년 3월 달에 이 상해 혐의만 적용이 돼서 이제 기소유예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걸렸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 남편하고 이 가족은 동네 주민이나 지인들이 야, 저 집 남편이 아내를 갖다 때려서 죽게 만들었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소문이 나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주문했지만 그 원인이 경찰이 좀 늦게 움직였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남편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머니를 같이 이제 옮겼던 예. 이 중학생인 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아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어머니 죽음에 연루돼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자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갖다가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 제가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를 아빠랑 같이 부축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그 폭행을 아빠가 그 엄마를 깨우려고 머리하고 뭐 배를 이렇게 때렸다는 그 폭행의 정도가 어떤지 아들이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죽음으로 이를 정도의 폭행이었는지 진짜 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폭행이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최초의 의사의 소견이 장파열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우연적인 상황이 너무 반복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이 그러면 남편의 폭행 때문에 장이 파열됐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어. 이걸 이렇게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에 어쨌건 그때가 또 하필 한겨울이었고 남편이 어쨌건 한 20분 정도 아내를 방치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범죄자를 또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이 마지막에 상해가 인정이 되는 건 어쨌건 술 깨우려고 정신 차려라고 했던 그 부분은 법적으로 상해는 되지만 그 참작이 될 만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소유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불구속 처분이 난 겁니다. 예. 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수사기관을 비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오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다 봤잖아요. 예. 아이가 14개월 동안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지검 상주지청 측에서도 이 아이와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건 억울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예. 이 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케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누명을 벗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6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날아온 팩스 한 통. 중국 칭다오의 한 공원에서 젊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경찰은 즉각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건 공원 내 우거진 대나무 숲.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폭행 흔적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중국으로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여성은 도대체 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칭다오 대나무숲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칭다오, 중국 산둥 지역에 있는 맥주가 아주 유명한 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 중국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2012년 6월 28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게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 이제 누군가 여성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날 중국 칭다오 로카린 공원의 대나무 숲 속에서 23살 한국인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의 신원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미성년자였던 2005년 때 부모님과 함께 여기 칭다오에서 5년을 살았었고, 그리고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0년에 혼자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계속 잘 지내다가 이 사건 발생 4일 전에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
교수님, 중국은 뭐 이 CCTV 개수를 감안하면은 뭐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생체 정보 같은 거 인식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그쪽에서는 철저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중국 공안에서 말이죠. 이 공원 주변에 CCTV를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이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같이 공원을 갔다가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나중에는 이 남성 혼자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중국에 있는 그 시내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 당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번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살해당하기 직전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공중전화로 어디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의 그 시간대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여성이 통화한 번호가 바로 한국 쪽에 있는 01땡에 전화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국에서 우리 한국 경찰에다가 그 정보를 보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에 그 의문의 남성과 피해자가 동행하고 있는 그 CCTV 영상인데 이 기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 이 부모님은 피해자의 부모님은 다 중국 현지에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를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번호를 그 전화 받은 사람의 명의를 쉽사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불폰이었기 때문인데 이 선불폰이 개인 명의로 개통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개통을 한 뒤에 이걸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전화를 받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번호는요, 피해자 사망 일주일 전에 막 개통이 된 번호였습니다. 경찰이 일단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 번호가요, 사건 직전에 인천과 칭다오로 오가는 그 선박회사가 있습니다. 이 선박회사랑 통화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칭다오에 가려고 예약을 했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번호와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추적을 못하니까 이 번호가 어디서 쓰였는지 기지국을 추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경기도 시흥의 모처에서 잡혔습니다. 신호가요. 경찰이 통신업체의 직원들, 그러니까 이 선물폰을 판 업체의 직원과 가족들의 주소를 전수조사했는데 한 여직원의 어머니가 시흥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곧바로 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이 선불폰 번호에 대해서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보통 경찰이 전화를 하면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시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상황에 이를 때 또 동시에 경찰은 이 피해 여성 주변 가족 관계들을 또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이 23세 여성 사건 있기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혼인신고의 상대방이 53세 남성이었어요. 30살 차이가 나고 게다가 전과가 18범에 이르렀던 겁니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왜 제가 이 선불폰 전화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피해 여성의 가족관계를 얘기했냐면 그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선불폰 개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의 전처였던 거예요.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처가 이 누군가 자기 선불폰 회사에 다니는 딸을 통해서 선불폰을 구해왔고 그 선불폰을 누군가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칭다오 공원에 있는 그 피해 여성과 통화를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선불폰 회사 직원의 이 엄마가 그 전화를 받은 수상한 여성이고 그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전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칭다오 공원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재혼을 나중에 했다는 건데 피해자와는 30살 차이였다. 자, 이게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30살 차이 남편을 만난 게 이게 사건 발생하기 한 9개월 전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중국 칭다오에 살다가 2010년에 혼자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뭐 사실 혼자 넘어와 있으니까 생활도 그렇게 좀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았겠죠. 그때 이 김 씨가 접근해서 위로해주면서 집세도 내주고 방을 잡아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던 이제 김 씨에게 크게 의지해서 여성이 이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를 부모 몰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라고 하고요.
여성 부모님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피여성 부모님입니다.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또래보다 정신 연령이 조금 낮았는데 2010년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어느 날 훌쩍 떠났고 2년 만에 나 결혼했어 이러고 그냥 단순 통보만 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자. 30살 차이가 나는 남자랑 결혼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남자가 전과 18범이다. 이거 뭔가 좀 정상적이진 않아 보여요. 네, 게다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남편 김 씨는요, 마땅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고 이 빚만 2,7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이 결혼 2달 만에 이 숨진 여성, 그러니까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망 시에 3억 6천만 원을 수령하는 상품이었는데 이 수령인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관계인 경우에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죠. 이 보험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당시에 이 남편이 여성을 직접 데려와서 사인을 시켰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김 씨가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그러니까 아내가 중국에서 숨졌을 때 정작 이 남편은 한국에, 그것도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의심스러운데 그 남편은 사건 당일날 한국의 유치장에, 그러면 이 살인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경찰은 남편의 연관성은 거의 확신하고 그렇다면 청부 살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남편은 이제 그때 그 무렵에 행적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사건 있고 나서 3일 정도 지나서 한 남성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허위 번호를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접견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남편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뭘 이렇게 서두르냐, 나 지금 협박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뭐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막 나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또 남편이 야 그래봤자 부도나지 별거 더 있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약속 안 지킨 적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공사. 이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공사는 끝났다. 공사 대금을 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 공사를 그 매개로 해가지고 검증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공사와 관련되는 직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딱 되면 경찰은 이 공사가 뭐냐면 청부 살인을 의미하는 언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을, 이 면회온 남성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55세인 이모 씨인데 이 사람 역시 전과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간, 폭력 등 전과 19범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그리고 발생되고 3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 김 씨 면회를 간 거니까 사건이 있었을 때는 바로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봤을 때 경찰의 입장에서는 출국할 때 입었던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찍힌 CCTV를 비교를 해보고 이것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추적을 시작합니다. 자, 영화 길복순처럼 청부 살인이었던 건데 칭다오까지 가서 살해한 이 전과 19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신정동 일대 고시원에서 잡혔습니다. 이 중국 CCTV에 찍혔던 저 검정색 옷하고요, 선글라스도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감 중이었던 남편 김 씨랑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걸 갈기갈기 찢어버렸었는데 이것도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해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힌 건데 이 남성은 붙잡혀서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나는 기계 같은 건 믿기가 어렵다라면서 이 조사도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했던 붕대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DNA가 나왔는데요. 이 살해범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런 직접 증거가 나오면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 고시원에서 발견된 그 남편 김 씨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돈 반드시 줄 테니까 이 편지 다 읽은 뒤에 버려라 라는 내용이었다는데, 자, 전과 18범과 19범이 만나서 결국 사람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만난 거죠? 사건이 있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갔어요. 1991년도에 구치소에서 감방 동기로 만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걸 뭐 친분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래도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가 근데 이 직접 살인을 한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고시원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예. 월세도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남편이 접촉을 해서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것이고요. 이 남편이라는 남편이란 자가
그 30살 어린 그래도 법적으로 결혼까지 했던 아내에게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친구가 관광을 가니까 저 안내 좀 해달라라고 해서 만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접 살인을 저지른 자가 목숨을 빼앗고 성폭행으로 위장을 했던 겁니다. 자,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백 변호사님. 네. 법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남편 같은 경우 청부 살인을 의뢰한 거죠. 그래서 살인 교사죄. 그리고 실제로 살해를 실행을 했던 이 씨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살인죄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실행행위범인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징역 20년, 글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30살 차이가 나는 아내를 두고 있던 이 남자. 사망보험금을 들여놓고 많은 액수를 붓고 있다가 이혼 수속을 밟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내 앞으로 들어오는 이 사망보험금,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 관광을 당신이 좀 시켜주소 하면서 살인자를 중국으로 보내서 부인을 살해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저 중국에 있는 부모들이 아니 30살 많은 남성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혼을 그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기장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 일기장에는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뭐 좀 애틋한 심정 이런 걸 글로 적어놓은 거로 봐서는 아마 이 남성이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는 좀 잘해주는 척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순진해서 자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칠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억울하게 그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아주 전형적인 알리바이를 조작한 보험살인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국 공안과 한국 경찰이 공조를 해가지고 사건을 잘 이렇게 해결한 그런 일종의 그 쾌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국 공안이 CCTV를 분석하고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려서 우리 한국 경찰에게 준 거, 우리 한국에서는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통신회사의 법인폰을 이용을 해서 여직원 주소로 해서 남편 B를 갖다가 확인을 한 거. 또 이제 면회를 갔던 바로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출입국 기록을 갖다가 확인하고 난 뒤에 출국 금지해서 영장을 받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에서 또 이런 것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다른 남성의 책을 가져가서 그쪽에다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이 조작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이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은 상당히 정말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그 피해자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흰색 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는데요. 속도를 내면서 한 남성에게로 돌진합니다. 저렇게 돌진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남성 자신에게 달려드는 차를 보고는 그 자리를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이거 완전 이거 소림범법이에요, 이거. 네, 보통은 놀라서 당황해서 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이 남성 정말 짧은 순간의 판단력으로 충돌을 피한 겁니다. 본인이 피하고도 본인이 놀란 모습이죠. 이 남성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주변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면 차는 피했는데 저 지나가는 여성분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맞습니다. 이 흰 차는요, 골목에 세워진 세 대의 차를 들이받고 이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시동이 걸린 차가 저절로 속도가 붙더니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대만으로 훌쩍 가보시죠. 네, 구조대가 바다에 빠진 한 여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보트에 올라온 여성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긴급 조치에도 여성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어쩌다 빠진 거예요, 바다에? 10분쯤 전에요. 여성은 도로에서 음주 측정하는 경찰을 보고는 측정을 거부하면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경찰은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성은 담벼락과 충돌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서 여성이 마주한 건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항구 입구였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警方跟随其后至本辖黄港渔港，发现其驾车不稳，自撞后直接坠入港内。 네, 이 쫓기던 여성은요 차에 탄 채로 바다로 돌진해 버린 거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지금. 아이고. 네, 경찰은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요.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차는 이미 수심 4m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꼬마아이가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아기의 손에는 사진 하나 들려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의 부모님 결혼 사진입니다. 사진 속 엄마를 가리키면서 저렇게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진을 들고 구석으로 가서는 더 서럽게 웁니다. 아, 얼마나 서러운지. 저 사진을 보고 너무 서럽게 우는데요. 왜 우는 걸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ร้องทำไมร้องทำไมครับทำไมนะ อันนี้แม่ส้มครับ แม่ส้มกับพ่อลูก ไม่ต้องร้อง แม่ส้มกับพ่อ너무 서러워 보이네. 사진 속 여성이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성통곡을 한 거였는데요. 뭐예요, 이유가? 아, 재혼은 아니고요. 예. 사진 속 엄마와 지금 엄마 모습이 너무 달라서 아이가 그만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오해해버린 겁니다. 또 아빠가 웬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아빠한테도 엄청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엄마가 도대체 네. 아니, 아빠가 누구랑 누구랑 이런 거냐. 어.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 엄마는 아이고. 결혼 후 살도 좀 찌시고 어.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필러도 좀 맞고 그래서 사진 속 얼굴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이가 제대로 본 거죠. 뭐 괜찮은데 왜? 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앉혀놓고 차분히 설명을 했고요. 아이는 그제야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도 이런 아이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놀라우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빼세요. 자, 다음 중국으로 가보죠. 네, 여긴 중학교 교실입니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네,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또 네, 발로 차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뒤에서 빗자루를 들더니 그걸로 학생의 등을 때립니다. 그리고 저 빗자루를 저렇게 던져버리네요. 우리 백 변호사님이나 저나 네, 예전에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다 세워놓고 학생들이 맞은 이유 바로 성적 때문입니다. 이날 시험 결과가 나온 날이었는데요. 일정 기준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아이들만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다 세워놓고 저렇게 손찌검을 한 겁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너희를 때리지 않으면 화가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옛날 생각납니다. 그래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니까 누리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장 사과해라.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분노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리트리버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축 늘어진 뭔가를 물고 있는데 장난감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불길합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강아지 입안에 있는 건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다. 진짜 아이고야. 살아있는 뱀이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뱀을 물고 보호자에게 다가가는데요. 보호자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겠죠. 이 강아지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어린 레트리버였습니다. 어디선가 1m 정도나 되는 뱀을 물고 보호자에게 선물이라는 듯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놀란 보호자는 도망을 쳤고요. 남편 시켜서 뱀을 다시 야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또 남편한테 시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날 이 리트리버가 보란 듯이 또 뱀을 물고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죽어 있는 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뱀
뱀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보호자에 따르면 다행히 레트리버가 물고 온 독에는 뱀에는 독이 없어서 강아지는 무사했다고 하는데 이 뱀이 어떤 용문으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